선수들이 국가대표팀 소집을 원하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되면 김판곤 감독이 우리 여론에 질려 말레이시아를 더 이상 맞지 않겠다고 선언해도 우리는 붙잡을 방법이 없다. 단언컨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김판곤 감독이 사임한다면 우리 말레이시아 축구는 예전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축구대표팀은 승리는 고사하고 골을 넣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의 이 자리까지 끌고 와준 것은 오로지 김판곤 감독의 능력 덕분이라고 냉정한 현실을 말하며 날카로운 일침을 날렸습니다. 심지어 후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부바카르 수석 고문은 김판곤 감독에게 따로 찾아가 제발 여론을 신경 쓰지 마시고 말레이시아에 너무나도 필요한 지도자이니 인내심 있게 사령탑을 지켜주시면 좋겠다 라고 빌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론이 사라지지 않자 결국 참다 못한 김판곤 감독이 직접 나섰습니다. 말레이시아 매체 베리타 하리아는 김판곤 감독의 폭탄 발표 소식을 전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김판곤 감독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면 나는 아쉬울 것 없다. 다만 내가 원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니 추후 3개월치 급여만 보장하면 기꺼이 떠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간 탓할 사람이 없어 김판곤 감독을 무지성으로 욕하던 말레이시아 여론들이었지만 막상 김판곤 감독이 진짜 떠난다는 의사를 밝히자 말레이시아 전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는데요. 애초부터 김판곤 감독을 지지하며 그를 응원하던 여론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고 그를 욕하며 그저 욕할 대상이 필요했던 일부 여론들은 상당히 당황한 듯 싶었습니다. 그들도 욕하면서 사실 말레이시아에 김판곤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던 듯 싶습니다. 매체는 결국 말레이시아의 악독한 여론이 한 건 했다. 그리고 이는 말레이시아 축구협회 내부에서도 입김이 작용한 듯 싶다. 실력 있는 감독을 눈엣 가시로 여기는 말레이시아 축구계 내부의 텃세가 우리의 희망인 김 감독을 결국 떠나게 만들었다 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말레이시아 여론은 서로 싸우는 세력들로 피 튀기는 접전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김판곤 감독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일단 매체 베리타 하리안이 전한 사실 전부가 진실인 것은 아니다 라면서 말레이시아 여론들을 진정시키면서도 물론 아직까지는 떠날 생각이 없고 아직 말레이시아에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면서 자신이 말레이시아에 돌고 있는 얼토당토한 여론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해당 뉴스가 나오고 말레이시아 최대 스포츠 방송인 아스트로 아레나에서도 인용 보도됐다. 그래서 하미딘 회장은 물론 말레이시아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연락이 왔을 정도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고 느꼈다 라며 심경의 변화가 생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판곤 감독이 따끔한 일침을 날리자 그의 사임을 요구하던 말레이시아 일부 여론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는데요. 그의 폭탄 선언이 생각보다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듯 싶습니다. 그래도 김판곤 감독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거물급 인사들이 많다는 것에 안심하며 앞으로도 김판곤 감독님이 승승장구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말레이시아에서 잘 마무리해서 대한축구협회로 돌아와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방 호구와 5분봉에 신호 떴습니다. 아따 멀리 안 가불어야. 5분봉에 신호 떴습니다. 시방 호구 왔는 5분봉에 신호 떴습니다. 시방 호구 왔는가?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3분봉에 신호 시작하겠습니다. 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길어지고 있는 의사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51분 동안 원고를 읽는 형식이었고 질의응답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걸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의사들이 저항하는 증원 숫자 2,000명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증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담화가 다 끝난 뒤 대통령실은 대화 의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홀로 51분 동안 총 11,300여 절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질의응답은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송구하단 말부터 꺼냈지만 이어진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집단 행동을 이어가는 의료계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 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부가 산출한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여당에서 제기된 주먹구구식이란 비판도 반박했습니다. 멀리 안 가불어야.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5분봉에 일방적으로 신호 떴습니다.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시방호구 왔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따 멀리 안 특히 가불어야. 의료계가 근거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증원 규모를 주장한다며 점진적인 증원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이란 전제하에 조건부로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오늘 담화는 대화 가능성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분봉에 신호 대통령실 떴습니다. 관계자는 의사들도 반대와 파업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갖고 오면 된다며 정원 문제를 포함해 정책을 바꾸지 못할 이유는 아따, 없다고 멀리 안 설명했습니다. 가불어야. 또 다른 관계자는 증원 규모까지 포함해 논의할 수 있다는 데에 윤 대통령의 5분봉에 의중이 신호 담겨 떴습니다.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5분봉에 김태형입니다. 신호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 5분봉에 담화로 신호 정부와 떴습니다.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 담화에 5분봉에 의사협회는 신호 떴습니다.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라며 입을 닫았고 교수단체에선 정부가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따 멀리 안 가불어야. 대한의사협회는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조금 먹어도 논의할 수 잘한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발언은 소용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로 여러 5분봉에 신호 단체가 떴습니다. 모여서 협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5분봉에 없다는 신호 말씀을 떴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간 얘기도 없다고 했습니다. 3분봉에 신호 정부에서 떴습니다. 발표하셨던 내용들의 총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단어가 들어간 게 없었거든요. 수입 감소를 미소물 우려해 빵했습니다. 증원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대통령의 시각에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왔는가? 만일 아따 증원에 멀리 안 가불어야. 반대하는 이유가 5분봉에 신호 장내 수입 떴습니다. 감소를 아따 걱정하는 멀리 안 것이라면 가불어야. 결코 그렇지 5분봉에 않습니다. 신호 떴습니다. 정원 문제를 의사들의 수입과 관련해서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반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단체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선 마지막 대화 기회까지 아따, 아예 멀리 안 닫혔다는 가불어야.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방재승 전국 교수 비대위원장은 아따, 취재진에게 현 오분봉에 의료 사태를 신호 해결할 떴습니다.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아따, 것을 확인한 멀리 안 담화라 가불어야. 했고 배장환 충북대 비대위원장도 아따 정부는 멀리 안 잘못한 게 없고 가불어야. 의사만 미소물 나쁘고 빵했습니다. 악의 카르텔이란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모두 사라졌다며 시방 허탈해 후보 했습니다. 결국 오늘 담화는 시방 의료계를 후보 움직이지 왔는가? 못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추가로 외래와 수술 축소에 들어갑니다. 동네 병원들도 야간 주말 아따, 진료를 멀리 안 줄입니다. 가불어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사태는 의료 공백을 넘어 결국 5분봉에 대란으로 신호 이어질 떴습니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뤄진 대통령 담화에 국민의힘 안에선 대통령실은 뒤로 빠지는 게 좋다는 말에 이어 심지어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역시 숫자에 매몰되어선 안 된다며 조속한 해결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선 통치 능력이 없다는 비판까지 쏟아졌는데 정치권 반응은 하이
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무빙 종영 후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 40만 명이 빠졌다는 소식과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눈물의 여왕을 극찬하는 미국 언론 타임, 포브스 등 극찬의 기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이용자 이탈이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 시장 철수설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큽니다. 무빙 이후 히트 콘텐츠의 부재와 이용료 인상이 초유의 이탈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애플리케이션 분석 서비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일간 활성 이용자 수를 분석한 결과 디즈니 플러스의 이용자 이탈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월간 평균 이용자 수를 보면 작년 9월 70만 8천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0월 61만 6천 명, 11월 49만 5천 명, 12월 42만 2천 명, 올해 1월 36만 4천 명, 2월 39만 4천 명, 3월 33만 8천 명으로 거의 가입자 수가 매달 줄었습니다. 무빙의 인기로 지난 9월 70만 명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계속 하락해 무려 40만 명가량이나 줄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면 티빙은 올해 1분기 평균 이용자 수 162만 7천 명으로 넷플릭스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평균 132만 8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2%나 급증해 2위 자리를 굳히는 한편 1위 넷플릭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웨이브는 하루 평균 109만 7천 명이 이용해 작년과 비슷했고 쿠팡플레이는 작년 평균에 비해 올해 이용자 수가 43%나 급등했습니다. 국내 OTT 월 이용자 수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꼴찌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한국 진출 당시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꼽을 정도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빈약한 콘텐츠, 미흡한 서비스 대처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여기에 월 이용료까지 대폭 인상하면서 이용자들의 이탈이 더욱 큰 것으로 보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무빙이 대박을 터뜨리자 한국에서 월 이용료 가격을 4,000원이나 올리며 무빙을 제외하면 볼 게 없는데 요금만 올린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실제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나스미디어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6개월 안에 OTT를 해지한 이용자도 디즈니 플러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이용자 10명 가운데 6명에 달했습니다. 해지 이후 1위는 볼만한 콘텐츠가 없어서였고 다음으로 구독료가 부담돼서 해지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지난해 4분기 적자를 내면서 제작수를 줄이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4월 10일 공개하는 지배종과 5월 삼식이 삼촌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인과 스캔들, 폭군, 트리거, 조명가게 등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K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성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한국 시장 철수설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소식은 눈물의 여왕을 극찬하는 미국 언론 타임 기사입니다. 오늘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눈물의 여왕이 넷플릭스 주간 순위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눈물의 여왕은 퀸즈그룹 재벌 3세이자 백화점의 여왕 홍혜인과 용두리 이장의 아들이자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가 3년차 부부의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현재 이 드라마는 TVN과 TVN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입니다. 3일 넷플릭스가 발표한 글로벌 탑10 시리즈 부분 랭킹에서 눈물의 여왕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일 공개된 이후 기록한 누적 시청 시간은 9,380만 시간입니다.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서비스 플리스페토럴에 따르면 눈물의 여왕은 첫 방송 이후 지금까지 영화와 비영어 TV 시리즈 포함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인도, 그리스,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누적 68개국에서 탑10에 랭크됐습니다. 해외의 주요 매체에서도 앞다퉈 눈물의 여왕 글로벌 열풍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 매체 타임지는 지난달 29일 눈물의 여왕 낡은 관습을 타파하는 신선하고 볼만한 K-로맨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눈물의 여왕은 우리가 K-드라마에서 흔히 기대하는 것을 비틀고 신선하게 접근한 드라마라며 K-드라마가 그 무엇보다 잘하는 것은 장르를 혼합해 신선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눈물의 여왕은 익숙한 요소와 참신한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이를 해내고 있다며 글로벌 인기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앞서 미국 포브스에서도 많은 K-드라마들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지만 눈물의 여왕은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라며
탄탄한 캐스팅은 물론 실력파 작가와 드라마 흥행 경력을 자랑하는 두 감독의 위기투합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리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 중 하나이자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즈도 눈물의 여왕의 특징은 역동적인 서사, 주연 배우들의 케미스트리, 매력적인 캐스팅이라 언급하며 시간을 투자해 정주행할 가치가 있다며 호평했습니다. 한편 지난 31일 눈물의 여왕 8회 시청률은 전국 가구 기준 평균 16.1%를 기록하며 4주 연속으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것은 물론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K-콘텐츠 경쟁력 조사 전문기관인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의 공식 플랫폼 펀덱스에서 발표된 3월 4주차 TV OTT 통합 드라마 화제성에서도 눈물의 여왕이 4주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위에 디즈니 플러스가 무빙이란 대박 작품을 만들어 놓고도 할리우드 아수카를 넘어설까 전전긍긍하며 무빙의 세계적 인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급기야 무빙 이후 가입자 이탈을 가져왔듯이 넷플릭스 눈물의 여왕 또한 미드 3채를 위협할까 방영도 남미와 인도는 시간차 방영을 하며 어떻게 하든 3채의 1위 만들기에 혈안이 되고 있어서 시청자 평점이 3채보다 더 높아도 순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리우드 파업을 계기로 미국 OTT들이 미국 배우 조합과 작가 조합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K-드라마로 꿀을 빨아놓고도 이제 다국적인 드라마를 띄운다는 명목으로 K-드라마를 확실히 홀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미국 넷플릭스가 K-드라마 더 글로리 이후 넷플릭스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고 나서는 지금 현재 1년 동안 뚜렷한 오징어 게임이나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 같은 대박 작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디즈니 플러스처럼 넷플릭스 또한 시청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개인적인 뇌피셜을 돌려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분봉에 신호 떴습니다. 대만에서는 3일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터널에만 약 60명 이상이 고립돼 있으며 77명은 건물 등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진은 대만 북동부 최대 도시인 화롄에서 남동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는데 3분봉에 신호 떴습니다. 지진센터는 7.4, 중국은 7.3으로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1999년 대만에서 2000명 넘게 숨진 규모 7.6의 대지진 이후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입니다. 진원까지의 깊이는 15.5km 정도라 상당한 진동이 대만 전역에서 감지됐고 진앙지에서 150km 떨어진 수도 타이베이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지진 직후 타이베이 지하철은 1시간 넘게 운행이 중단됐으며 대만 전역에서 31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 수백 채가 무너지고 최소 9건의 산사태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원폭 32개의 충격과 맞먹는 에너지를 낸 상황인데 5일 안에 규모 7에 가까운 여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에 따라 각급 학교에 4일간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규모 7.2의 지진 발생 후 북북 동쪽에서도 규모 6.5의 지진이 재차 발생해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만 원자력위원회는 냉각수가 흔들려 바닥에 약간 넘쳤지만 큰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만은 1, 2원전이 해체된 상태이고 제3원전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도 영향을 받았는데 일부 생산 라인이 조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고 지진 발생 지역에서 700km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대만은 두 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일본과 대만은 브레고리에 속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브레고리는 태평양 연안 지역을 잇는 지진 화산대로 전체 길이만 4만 킬로미터에 이르는데 전 세계 지진의 90%가 이곳에서 발생하고 특히 폭발 가능성이 있는 화산의 75%가
집중돼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규모 6.0 이상 지진 대다수가 이곳에서 났으며 특히 위험한 지역은 바누아투 라인입니다. 뉴질랜드, tonga, 바누아투, 필리핀, 대만, 일본으로 이어지는 곳으로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동시에 압력을 주고 있어 대지진이 쉽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대만은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들어가는 가장자리에 있어 지진에 취약합니다. 1900년 이후 대만에서는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매년 평균 3번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에도 규모 6.6의 지진이 나면서 TSMC가 1,700억 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지진 때도 가동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TSMC는 북부 신주과학단지 바오산 2기 공장과 남부 가오슝의 이나노 공장을 건설하는 중으로 이번 지진으로 건설을 멈추고 점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대만 2위 파운드리 업체 UMC도 신주과학단지와 타이난에 있는 일부 공장 가동을 멈췄고 직원들을 대피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는 진동에 매우 취약하다며 단 한 번의 진동만으로도 정밀하게 제작된 반도체 생산 라인이 파괴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전했습니다. TSMC는 대만에서 파운드리 공장 10개를 추가로 지을 계획입니다. 올해 설비 투자 규모는 340억 달러 정도로 잡고 있으며 1월 발표 때보다 20억 달러가량을 늘려잡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본격적인 개화에 따른 초미세 공정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TSMC는 미국과 일본에도 공장을 짓고 있지만 1,2나노미터 팹은 모두 대만에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유능하고 저렴한 인력을 이용할 수 있고 중국 침략에 대비한 반도체 방수 역할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에는 총 73만 개가 넘는 회사가 설립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한국의 53% 정도이고 사무직의 통상임금은 대졸자 기준으로 112만 원 정도입니다. 대만 내에서 TSMC는 3년 연속 취업 선호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나마 지진에 대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것이 미국과 일본에 대한 투자지만 우선 미국에서는 생각처럼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53조 원을 투입해 공장 2곳을 짓고 있는데 건설 비용과 노조와의 갈등, 보조금 여건이 맞지 않아 가동 계획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기됐고 두 번째 공장도 2027년 혹은 그 이후로 최소 1년 이상 미뤄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인텔과 삼성 등이 자신들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자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미국에서 상처받고 일본과 더욱 밀착한 상태인데 일본 기업과 합작으로 1조엔을 투자한 구마모토 1 공장이 얼마 전에 준공됐고 구마모토 2 공장 건설도 조만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마모토 첨단 3공장 건설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반도체 제조 허브 부활을 꿈꾸며 TSMC에 30억 달러 이상 보조금을 제공했고 건설에 필요한 3,000명의 노동자를 구하는 데도 도움을 줬습니다. 당초 4, 5년이 걸릴 것이란 공사기간을 7천여 명의 인력을 24시간 3교대로 투입해 건설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지 공장 엔지니어 평균 월급은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인데 이는 미국의 절반 이하로 대만과 비교해서도 부담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선진 파운드리 기술력과 일본의 소부장 경쟁력이 합쳐지면 예상보다 성장세가 더 빠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잇따른 일본 지진과 대만 강진까지 나오자 선택이 잘못됐다는 외신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일본 혼슈 중부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 때는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2016년 구마모토 지진 이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노토반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은 7만 3천 가구나 됐고 경제적 피해가 8조 원이 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낸 것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당시 규모 9의 초강력 지진으로 1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10m가 넘는 지진 해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진 규모는 숫자가 커질수록 기하 급수적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규모가 0.1 증가하면 1.4배, 1이 증가하면 32배의 강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TSMC가 자리를 잡은 구마모토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2016년 구마모토 지진은 규모 6.5 전진 발생 후 이틀 뒤 7.3의 본진이 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두 번의 지진으로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안전한 지역이 없습니다. 4개의 주요 판이 모두 겹치는 최악의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 지진 발생 하루 전인 2일에도 이와테현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났을 정도입니다. 일본은 건축물의 내진 강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인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토반도나 오분봉에 구마모토 신호 등 떴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역에서 정부 기준만 믿고 약하게 지은 건물이 쉽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따, 일본의 멀리 안 내진 가불어야. 기준은 진도 6강에서 7 정도의 지진에 무너지지 않는 것을 오분봉에 원칙으로 신호 하되 떴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과 3층 이상의 목조 건축물은 지역차를 오분봉에 두고 신호 있습니다. 떴습니다. 노토반도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시카와현은 경제붕괴 우려가 나오는 중입니다. 다수가 지진 보험에 들지 않은 시방 상태에서 호구 맞는가? 국가지원금 지급도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논란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지진보험 가입률은 전국 오분봉에 평균이 신호 떴습니다. 69% 정도인데 이시카와현은 30%에 불과해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판이 뒤틀려 스트레스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30년간 직하형 지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전역에는 미소물 2,000여 개의 빵했습니다. 활단층이 있어 어디서든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 기업의 도산 건수는 2,000건이 넘었습니다. 초기 2년 동안 1,000건 정도가 나왔는데 최근에도 꾸준한 상황입니다. 시방 또 한 번 호구 대규모 왔는가? 지진이 오면 그야말로 아따, 멀리 경제가 안 가불어야. 파탄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TSMC도 보조금만 바라보고 일본을 선택했고 아따, 해외 멀리 안 고객사들은 가불어야. 지진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시방 파운드리 호구 왔- 점유율에서 아따, TSMC는 멀리 안 가불어야. 61%로 1위였고 삼성전자가 14%로 2위를 했습니다. 3나노미터 이하 선단 공정에서는 TSMC가 아따, 압도적 멀리- 점유율을 보이며 오분봉에 인공지능 신호 서버용 떴습니다. 반도체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3나노에서 삼성전자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율이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기술을 조금 일분봉에 더 신호 끌어올리면 떴습니다.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인텔은 이미 몰락으로 접어들었고 대안은 삼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작년 파운드리 사업에서 9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52억 달러 영업 손실보다 34%나 확대된 수치입니다. 인텔은 지난해 미소물 6월 파운드리 빵했습니다. 부문과 팹리스 부문을 분리했고 내부 팹리스가 파운드리의 직접 3분봉에 신호 부문의 칩을 떴습니다. 생산하도록 사업 구조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영업 손실이 크게 난 이유는 최첨단 분야 투자를 늘린 데 반해 점유율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라피더스가 2027년 2나노 양산을 목표로 달려오지만 해당 공장이 들어서는 홋카이도 치토세 지역 또한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2018년 규모 6.7의 강진이 났었고 일본 전역이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곳은 태평양 쪽 앞바다에 걸쳐 있는 일본 해구가 있습니다. 북미 플레이트와 태평양 플레이트의 경계선상에 있어 지진 발생 위험이 큰 해저 지형으로 분류된 곳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의 후공정 기술 개발에 5조 원 이상 보조금 추가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패키징 기술 수준을 높여 AI 반도체 등을 만들려는 것으로 삼성을 따라잡아 2위를 하겠다는 의사입니다. 현지 상황은 대만과 일본에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고 불안감을 느낀 외국 고객사들이 한국 파운드리를 눈여겨보는 중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을 지속 높여 기회를 잡아내길 1분봉에 신호 바랍니다. 떴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마지막 보루였던 부산은 피난민들로 넘쳐났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돗대기 시장이라고 불렸던 국제시장에는 부산 별미가 총출동한 먹자 골목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쟁 세대들이 하나둘 시장을 떠나고 더는 옛 풍경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소물 기억을 빵했습니다. 간직한 음식들은 시장 골목길을 채우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비빔당면입니다. 1950년대 부산에는 당면 공장이 많았답니다. 국수보다 오히려 값이 더 쌌다고 하는데요. 시장엔 당면으로 잡채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당면을 간장이 아닌 매운 고춧가루 양념에 비벼 만든 독특한 국수가 등장했는데 이게 잡채보다 훨씬 더 잘 팔렸답니다. 이렇게 하면 맛이 없을 수가 있어. 이분들이 많이 시방 먹지. 호구 왔는가? 이분들은 얼큰한 개운한 걸 좋아하거든. 5분봉에 신호 떴습니다. 이분들이 또 피어나서 살기 때문에 시방 장사하면서 시방 이걸 호구 왔는가? 먹는 거다. 국수의 고명으론 쓰이지 않는 단무지가 들어가는 이유도 가난했던 시절 구할 수 있던
값싼 재료였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부산 별미로 유명해진 이 비빔당면은 국제시장 사람들의 고단한 추억이 담긴 음식인 거죠. 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은 맨몸으로 낯선 땅에 남았습니다. 아따 멀리 안 가불어야. 미소몰빵했습니다. 악착같이 사느라 고향 그리워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따 멀리 안 가불어야.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음식만큼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따 멀리 안 가불어. 38선 바로 아래 강원도 금화군이 고향인 이 세 남매도 그랬습니다. 부산 내려왔습니다. 시방 호구 예, 왔는가? 여기가 1953년도 1.4구 때 내려왔어요. 아따, 예, 그때는 멀리 여기가 전부 다 외정시대 때 소마옥간입니다. 미소몰빵했습니다. 소가 나오면 한 2평 될까? 그런 멀리 안 데다가 가불어야. 가만히 패가지고 어디 깔고 네, 어디든 되세요. 그래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부산 와가지고 쓰레기통 박스 2개 놔놓고 한 장인 과자, 한 장인 사탕 넣고 10원에 몇 개, 10원에 몇 개 하고 이를 팔고 그랬어요. 오빠가 사다 주면 나는 10원에 2개요, 2개, 한 3개 내가 팔았어요. 저 방앗간에 가서 왔는가? 유상모 씨의 할머니가 처음 만들었다는 밀면은 밀가루로 만든 조금 냉면. 먹어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냉면의 사촌쯤 되는 음식입니다. 밀가루와 전분가루를 섞어 면을 만드는데요. 원래는 냉면을 만들려고 했었답니다. 고향 함경도에서 먹던 그 맛을 잊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메밀가루를 구하기 어려워 싼 밀가루가 대신 사용됐다고 합니다. 피난민들 와는 밀가루를 배급을 줬어요. 그 배급을 줘가지고 1분봉에 신호 떴습니다. 이걸 갖다가 면을 만들어주면 안 되겠나 하면서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냉면만 했기 때문에 어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모친이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이 밀가루하고 이제 냉면 눌러가지고 마판죽 해가지고 국수 대용으로 하여튼 냉면 대용을 할 수 없나 이래가지고 개발한 게 이제 우리가 정말 하자면 지금은 밀면이지만 옛날에는 경상도 냉면이 됐어요. 멀리 안 가불어야. 육수는 사골과 양지머리를 푹 고아서 만드는데 전통 이북식 육수처럼 심심합니다. 3분봉에 신호 떴습니다. 모양도 함흥냉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고명으로 편육과 채소, 삶은 달걀을 올리고 매콤한 양념장을 얻는데요. 전분 시방 호구 왔는가? 오분봉에 신호 떴습니다.
1분봉에 신호 떴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우리가 AI 해서 돈 버는 나라, 그럼 단연코 미국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소식은 AI 덕분에 가만히 앉아서 돈 쓸어 모으고 있는 나라는 중앙아메리카의 아주 작은 섬나라다. 네. 어느 나라입니까? 앵길라라는 나라예요. 앵길라요? 네, 보통 이제 AI를 통해서 돈을 벌려면 뭔가 기가 막힌 첨단 기술이 있거나 네. 아니면 그 기술에 들어가는 부품을 뭐 그렇죠. 만든다거나 시방 뭐 호구 이런 것들 중 왔는가? 하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없어도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아주 작은 섬나라가 바로 앵길라라는 나라입니다. 네. 생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 캐리비안 해에 네. 떠 있는 섬인데 그 미국 동남쪽에 그 마이애미 있잖아요. 여기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쿠바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쿠바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도미니카가.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그 유명한 버진 아일랜드가 예. 있고.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면 작은 섬 앵길라가 나옵니다.